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또 이렇게 멀리 또 쉬실 시간도 없이 이런 귀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고요. 또 발음이 경상도 사람이 돼서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을 잘 못해요. 키가 워낙 커가지고 앞에 분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핸드 마이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그 우리 최규영 교수님하고 김득영 감독님 오늘 이 강연 주제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죠. 진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최경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까 여러분들 강연 중에 왜 그렇게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할까?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할까? 아니면 판단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 크게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저나 우리 처음에 오전에 강연을 하셨던 최규현 교수님이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 잘못된 나라입니다. 의사는 진료실에 있어야죠. 저 같은 사람이 또는 우리 최규현 교수님 같은 분이 환자들 곁을 떠나서 이런 데서 쓸데없는 것은 아니구나. 네, 이런 전공과 관계없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016년부터 청년들과 함께 이승만 공부를 같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덕영 감독님 그리고 우리 홀리웨이브 같이 동기들이 있어서 저는 한편 참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참 나쁜 의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그것도 아닌데 정말 어쩌다 보니 설 모모식 역사 강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또는 미래 세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감히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앞에 두 분 강연은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무거운 그런 주제이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북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뭐 저자가 보통 하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 내용은 제가 저자는 아닙니다. 제가 워낙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다른 데서 강연을 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요. 사실 역사 앞에 떳떳한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승만, 김일성, 김구 여러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 역사 앞에 섰을 때 진정 떳떳한 분은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승자의 편에서 기술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배워갈 것도 역사도 자칫 그런 역사를 배워간다면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자의 입장에서도 같이 그 사건 또는 그 현상을 봐줘야만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진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떳떳하거나 승리자가 돼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로 꺼져 버렸네요. 아,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이 역사를 바꾼 조선인 도고 시계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고 시계놀이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서 도고 시계놀이라는 분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딱 두 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14년 전까지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계인데, 한국계, 쉽게 말해서 한국인 피를 가지고 일본의 외무 대신을 지냈던 훌륭한 일본 외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이 역사를 바꾼 조선인 도고 시계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고 시계놀이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서 도고 시계놀이라는 분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딱 두 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14년 전까지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계인데, 한국계, 쉽게 말해서 한국인 피를 가지고 일본의 외무 대신을 지냈던 훌륭한 일본 외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디를 향해서 쏘아야지 잘 넘어가나요? 저쪽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이 도고 시계놀이는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제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박수성이라는 네, 예. 아버지는 박수성이라는 분입니다. 이 도고 시계놀이의 조상은 400년 전에 정유재란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붙잡혀갔던 도공의 후예입니다. 그 당시에 수십 명의 도공이 성실을 물어나고 수십 명이 끌려갔는데, 박수성의 아버지의 조상들도 바로 그때 정유재란 때 끌려갔던 그 도공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박무덕이라는 자인데, 이 박무덕이 바로 도고 시계놀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성실을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 정도까지 박씨로 쓰고 오다가 그때부터 귀화를 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난 뒤에 한국인 성실을 가지고는 그 주류 사회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하고 또는 사족의 어떤 그런 성실을 사서 그런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자 했죠. 도고 시계놀이의 아버지 박수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고라는 그런 성씨의 사족의 족보를 사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고도 자연스럽게 귀화를 하게 되고,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일본의 외무고시를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었지만 일본인이고요. 일본인이지만 또는 식민지의 피를 가지고 식민지의 피를 가지고 지배국의 외무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것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외무 대신이면서 또 그 나라 일본의 전쟁론자들과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전쟁에서 항복을 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 책을 쓴 정수웅이라는 저자는 이제 전 KBS, MBC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지금껏 일본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극일 또는 반일 감정으로 지나치게 피해자 의식을 부추겨 왔다. 아까도 우리가 앞에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께서 이런 반일 감정 그런 걸 약간 말씀하셨는데 이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넓게 포용한 아량 또한 가져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 도구 시계놀이에 대한 그런 그걸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방위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 일본과 너무 잘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좌파들이 입만 벌리면 친일, 극일, 반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또는 입에 없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그토록 숭상하는 이 땅의 좌파들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배반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국수주의나 편협한 민족 감정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시대를 소신껏 살아간 그런 한 생애를 통해서 이런 역사 앞에 전정 떳떳한 한 사람을 조명해 보고 싶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네, 단순히 도구 시계놀이가 한국 사람이 한국의 피를 가졌다 그래서 이거 책을 쓴 것은 아니고 그런 100년을 격동 100년을 배경으로 살아갔던 그 인간과 그 시대 간에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도구 시계놀이를 통해서 한번 추억해 보고 싶었다. 자, 우선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보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자면 그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이 책을 썼냐?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고가 보이지 않게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도고의 어떤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도구 시계놀이는 정말 청년 시절부터 외교관으로서 유럽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 세계관도 외교관으로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세계관도 남달랐고요. 또 비록 군국주의 일본의 외교관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그에게 있어서 테마는 바로 진실과 평화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전쟁에 지고 나서는 전범으로 몰렸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이런 전쟁을 반대했던 그런 사실이 인정되어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일본을 미국에 팔아넘긴 조선일이라는 평가, 또 일본 천황과 일본 국민을 구한 영웅이라는 평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역사에 떳떳할 수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하튼 그 어렸을 때는 그런 민족적인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박수승도 그랬고 아들 도구 시계놀이도 그랬고 결국 열심히 공부를 해서 30세에 세 번 만에 본래 그 도구는 전공은 동문학입니다. 동문학도가 어떠한 연유로 이제 선배의 권유를 받아서 외교관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외교관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외교관 시절부터 자 여기 초안 일본이 사건이 뭐냐면 1910년도 중반기가 되면 일본이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주에 군사력을 집중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군사력을 힘입고 또 기대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만주의 땅을 많이 매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일본 측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 측의 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일본인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패소를 처리하겠다. 정의라는 원칙 하에 자국민들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정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많은 그때 군국주의자들이 만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 간에 절대 정의란 없다. 힘에 의한 식민지화 논리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이 도고 시게노리 역시 스위스의 공보관으로 갔을 때에 그 아름다운 경치보다는 제일 먼저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민주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 민주정치. 그래서 그 민주정치를 마음에 품고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전쟁에 같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독일이 문제가 제일 크죠. 그렇지만 그 다른 나라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어떤 국제 간의 어떤 그런 화합 또는 평화 또는 공동의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대전 때까지 도고가 나치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독일과 삼국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 독일에 대해서 항상 친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독일 나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런 나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나치하고는 나중에 같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그 정부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도고는 이런 모든 상황 판단과 어떤 국제 질서에 있어서 또 정세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예지력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이라든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갔습니다. 만주사변에 대해서도 이 만주사변에 대해서도 이게 힘에 의해서 일본이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걸 힘으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군부와 또 정부에게 똑바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외교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잘리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대한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고의 국제관계에 대한 외교 원칙이 뭐냐 하면 국제 신의 또 조약을 한번 맺으면은 그 조약대로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 그게 외교 원칙이다. 그리고 시대의 추이와 나라의 부흥도 너무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밑에 파란 글씨로 된 걸 잠깐 보시면요. 이게 외교의 도고가 추구했던 외교의 원칙입니다. 외교라는 것이 곧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현실을 초월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는 것과 같다. 외교라는 것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익의 조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서양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니까 일본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1941년도에 되게 되면 드디어 군국주의 일본이 야심을 드러내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도고에게 일본 내각에서는 외상으로 취임을 하라고 하지만 도고는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반대를 하는 입장,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락을 합니다. 단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죠. 이미 일본은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개전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그렇게 하죠. 너는 평화주의자인데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작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외상을 맡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도고가 내가 사직한다면 일시상의 안전을 위할 수는 있지만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나는 남아서라도 끝까지 전쟁 종교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자기 외교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이 전쟁 시작한 국가의 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일본이 많이 이겼죠. 진주만도 습격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성전보에도 도고는 괴로워합니다. 왜냐?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고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일본의 어떤 그 평화 정책 반대론자들이 저런 자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 외상이 되어야 되느냐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도고는 자기의 소신을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외무 대신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또 종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각이 도조 수상인데 정말로 도조 수상에게도 이렇게 이빠른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려면 먼저 그 독립국들의 독립을 존중해야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도조 수상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발상은 식민지 시대에 확장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쁜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 앞에 나머지 많은 독립국들의 아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오직 도고뿐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도고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반대론자에 대해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일본이 패망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본 내각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전 시기에 내각을 또 조각을 하고 거기 외상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조각 책임자는 스즈키 수상이에요. 스즈키 수상인데 그는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히로우 고우키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 히로우 고우키라는 히로타 고우키라는 자는 도고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결할 그런 이 막바지에 해결할 사람도 도고 시게노리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 사실 스즈키 수상하고 도고하고는 사이는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고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스즈키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의 마지막에 해결할 사람의 외상도 도고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히 신문 그 당시에 전쟁 말기에 일본 제국의 외교는 이제 남은 전쟁의 철저한 수행과 아울러 대동아 전쟁에서 어떻게 요정의 미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고 외상에게 큰 기대를 건다 하고 이 도고에 대해서 모든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군부의 압력은 계속되죠. 그런 군부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계속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다 할 것이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일본 사람 특유의 어떤 그런 곤조라 그러나요? 근성이죠. 그 곤조라를 부리고 있을 텐데 이 도고는 전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군부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군부는
전쟁에 대해서 형사 판단을 너무 안이하게 한다. 군부는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외교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이미 신용을 잃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은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소아천양은 1945년 6월 20일에 어떤 내각 의전회의에서 이 전쟁을 끝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아는 포츠담 선언 그 계속 강대국들 사이에 이제 의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태평양 전쟁을 끝내고 독립국가들을 독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태평양 전쟁이 잘 끝나야지 그때 당시 식민지로 있었던 여러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고 그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조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도고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이 사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군부 내각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또 소련조차도 그때 막바지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00 그때 8월 15일 되기 전에 도고 시게노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군부 내각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피를 말리는 이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이 도고 시게노리와 또 군부 또 의전회의에 있었던 내각들 일대 다수죠. 오직 도고 한 사람만이 이 전쟁을 항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몇 페이지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945년 8월 14일에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라고 이제 내각에 지시를 하게 되고 8월 15일에 오전 11시에 외무 대신으로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11시 30분에 정식으로 항복 선언을 이제 천황 소아 천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덕영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 일은 8월 14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해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식민지 조선도 이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방,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때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조선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제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반일 극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금 가장 고질병이 반일 극일입니다. 물론 일본이 좋은 감정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우리가 친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일본 여행을 그렇다고 가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본 제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반일을 하고 극일을 하고 소녀상 세우고 이게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최경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의 광복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열심히 정말 전투를 해서 얻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역사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 우리 앞에
진실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원하면서, 그죠? 그렇게 일본한테는 그렇게 우리한테 진실된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에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은 라이따이한에 대해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베트남 전쟁 동안 수없이 그 땅에서 악행을 한 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외에 그 민간인들에게 행했던, 우리 4.3 사태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일 극일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역사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자기는 좋은 걸 다 가지면서 반일 극일, 더구나 이 다음 세대까지 그런 거를 넘겨준다는 것은 나쁘죠. 지금도 가고시마 미야마라는 데 가면 이런 도고 시그널이 관련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송덕비가 있는데요. 이 송덕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전 외교의 주역을 맡아 대업을 완수했대요. 일본 국민을 구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관방장관, 국방장관이겠죠. 사쿠미즈 하사스네라는 그런 분이 이 송덕비 내용을 적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도고는 우리의 자존심이요, 이 도고 시계놀이가 있어서 일본이 평화적으로 사는 줄이나 알라. 그 사람이 조선이었지만 일본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고가 졸업했던 이 미야마 소학교에는 교훈이 이거예요. 도고 선배를 따르라. 미야마의 소년들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정승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한일 관계는, 그렇죠, 굴절된 역사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지키며 살다간 한 인간, 도고 시계놀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어떤 진정성, 진실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어떤 그런 민족 감정으로 대처하는 사고를 부리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 또 사과, 이것도 마땅히 이 두 나라 간에 같이 가져야 될 그런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고 시계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일본인들 입장,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도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고 시계입고는 이 도고 시계놀이의 외손주입니다. 외손주인데 성을, 할아버지를 존경해서 외가의 성을 따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 강연이 많이 나와요. 한 번쯤 도고 시게이코라고 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20-30분짜리 유튜브 강연인데 정말로 이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고가 시게이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도고가 일본을 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런 도고가 일했던 그런 독일, 러시아, 이런 스위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고는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평화주의라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시가미 겐분이라는 가고시마 대학 명예교수한테 인터뷰한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도고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 도고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일본이
훨씬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전쟁의 도구가 항복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면 일본도 대한민국처럼 분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달만 더 늦췄어도 일본 열도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고가 이 일본을 구한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막강한 군부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도고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범이라는 이런 단어도 쓰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범은 승리자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전범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범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이, 전범이라는 것은 승리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볼 때는 나라를 구한 은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구를 평가할 때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또 일본이 귀화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일본인으로서, 아니 한 역사를 살아간 한 위대한 정치가로서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우리 한국인 김양기라는 분은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14대 심수관, 아직도 살아있는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도공의 후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분이 왜 서운하냐면은, 일본 사람이 이 도구를 폄하하는 것은 자기는 참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 도구를 폄하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도구를 전범인이 어떤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왜 이 전범과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서운하다는 거죠.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하면은 좀 덜 서운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이 더구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이 후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폄하하고 욕하고,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쟁에 미쳐 있을 때 정말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데모하러 못 나가는 사람들, 남들 욕할까 봐, 그죠? 그렇게 잘 못 나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더라도 이 도고는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었죠. 군부에 대해서. 오히려 자국의 군부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니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하라 개인이라는 일본 외교문서 편찬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고 선생님은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였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고 선생과 같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은 떳떳한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고식의 놀이를 역사의 흐름에만 치우쳐 한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않고, 정말로 역사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통해서 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 네,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덕현 감독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박정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나쁜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됐지. 물론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못 삽니까? 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도고 시게노리 한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조선도 광복을 맞이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좌파 영화들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총칼 들고 말 타고 다니는 영화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 때문에 해방되고 독립된 게 아니죠. 조금 역사 앞에 좀 큰 시각으로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떳떳한 자는 누구인가? 이 도구라는 분이 또 대단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전시 재판을 당할 때도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자기 발로 체포 명령에 응합니다. 잡으러 왔을 때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옥중숙이 시대 일면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보다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 이게 아닌가 합니다. 정치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 치고 책임지는 정치인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전부 다 남 탓이죠. 니 탓이고. 그래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거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선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성환 장로님이 열심히 피켓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가 살아있는 한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도고의 몸속에는 순수한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일본에 기화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도고는 진정으로 일본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었던 일본의 전쟁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냈고 그 결과 일본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지금의 일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맞죠? 그 점이 일본의 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역사를 바꾼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땅에 태어나서 세계 평화를 꿈꾸며 살아갔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우리가 한 번쯤 기억을 해야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록 식민지 국가의 피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일본을 사랑했던 애국자로 기억을 해야 된다. 한국이 낳은 두 명의 외교 천재가 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두 사람, 한국에는 이승만이 있었고요. 일본에는 한국의 피를 받은 도고 시게노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고 시게노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역사를 볼 때 조금 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이번에 올림픽 보셨잖아요. 정말 나라의 국력이 커지니까 이런 올림픽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쭉 관통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을 보내고 일본에는 도고 시게노리를 보내서